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카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미국은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국가들에게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지만 자칫 그 파장이 우리나라까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환율 전쟁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과 함께 테리사 메이 총리 사퇴로 불확실성이 더 커진 브렉시트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벌칙 조항을 상당히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환율 조작국이라는 규제가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재무부가 담당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하는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미국의 상무부가 담당을 해서 미국의 재무부와 상무부가 공통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데요. 예. 이전에 환율 조작국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너무 크거나 그리고 그 어떤 나라의 무역 흑자가 GDP 대비 너무 크거나 또는 정부가 개입을 외환 시장에 하거나 하는 정의 규칙이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상계 관세가 뭐고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입품에서 주고받는 관세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상계 관세라는 게 기존의 관세랑 약간 다른 것이 예를 들어 미국에 중국 제품을 수출을 하면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보조금이나 인건비를 절약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WTO 국제무역기구의 위반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의 관세를 상계 관세를 미국이 피해본 액수만큼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외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수출 기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보조금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환율을 내려서 즉 자국 통화를 내려서 가치를 내려서 미국 수출품의 가격을 싸게 해준 그만큼 관세를 부과해서 그것도 보조금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불하는 이 정도, 즉 환율을 절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이 상계 관세를 미국이 부과를 하면은 상대국은 WTO에 제소를 할 것이고 예. 당분간 커다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이나 유럽 정부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정부가 자국의 위안화를 평가절하해서 수출품의 가격을 싸게 해주는 정책을 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중국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위안화가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등극을 하였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최근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까지 아주 가파르게 평가 절하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전통적인 구조적인 약점이 드러난 모양입니다.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에 실패를 하면서 중국의 민간 부분이나 정부 부분의 부채가 너무 크고 GDP 대비 거의 250%가 육박하고 실업도 좋지 않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도 있고 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급하게 약화되고 있는 모양이지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7위안 돌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7위안이 이제 심리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오르면 즉 그 이상으로 위안화가 약화가 되면 중국 정부가 아마도 개입을 해서 7위안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도 공공연하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막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 제한 조치 중인 지금 화해에 대해서 무역 협상을 하면은 화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공격을 할 때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스파이 행위랑 관련이 돼 있고 두 번째가 기술 탈취를 불법적으로 하였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진정한 의미로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이용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5G 산업이라는 게 미국의 아직도 발달을 못한 산업인데 미국이 이 산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화웨이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도 첫 번째로 미중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싶은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미중 간의 환율 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해부터 2017년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번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의 그 모니터링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막상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나라는 예가 아직 없습니다. 중국조차도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조건을 보면은 미국 대상으로 200억 이상의 무역 흑자가 나거나 그리고 GDP의 3% 이상 무역 흑자가 그 나라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GDP 대비 2% 이상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작년 2018년 기준으로 두 번째 조건에 걸립니다. 즉 예.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흑자가 GDP의 3%를 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관찰 대상국만 되지 조작국으로는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상무부가 새로 지정하는 상계 관세 조건에서는 이런 조건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IMF가 최근 보고서를 하나 냈거든요. 이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파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IMF의 보고 내용이 사실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경고하던 내용입니다. 예. 특히 하이테크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그 생산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GM 자동차가 자동차 생산을 하면은 3만여 개의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약 40%가 외국산입니다. 예. 그 중에서 20%가 중국산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을 하면은 GM 자동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결국은 GM 자동차를 사는 미국 시민이 더 비싼 자동차를 사고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렉시트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는데 그럼 이 브렉시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메이 총리가 6월 7일 보수당 당수에서 물러나면서 총리직도 곧 물러나게 되는데요. 예. 3년간 이런 혼란을 보다 보면은 그 파퓰리즘과 그리고 그 논쟁을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정부가 만나면 얼마나 쓸데없는 피해를 오랫동안 볼 수도 있는지 참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메이 총리가 지난 3년간 그 EU와의 그 협상을 통해서 3번의 중재안을 하원에 제출을 하였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제2국민투표를 제안했는데 그것마저도 기각이 돼서 그에 대한 브렉시트의 성공적이지 못한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또 관심사는 신임 총리가 누가 선정될지 이거에 대한 또 영국의 운명이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 메이 총리가 퇴임하기로 한 직후에 이제 영국 언론에서 발빠르게 그 여론조사를 보수당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보리스 존슨이라는 분이 가장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유명한데 런던 시장으로서 2016년 브렉시트 정치 운동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브렉시트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총리가 되시면은
아마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예. 두세 번째로 총리 후보의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도 도미닉 라라는 분과 마이클 거브라는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상당히 빨리 브렉시트를 하자는 주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따라서 이 세 분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볼 때 그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진 거는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세 후보 모두 노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최단기간에 EU와 결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거를 하원이 인준을 하여만 합니다. 근데 영국 언론에 따르면 하원 의원들 중 400명이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합니다. 예. 그리고 반도 안 되는 160명이 노딜 브렉시트라도 빨리 해결을 하자고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브렉시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관심인데요.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그 경제적인 관계를 영국과 보면은 EU 전체랑 우리나라가 교역 상대국으로서 한 5번째 정도 됩니다. 근데 EU 안에서 보면은 독일 다음으로 또 영국이 우리나라랑 큰 교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EU가 브렉시트를 언젠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영국과는 FTA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 EU 전체와에는 FTA가 있지만 영국과 그 FTA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영국과의 FTA를 할 준비를 하고 교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